이 이야기는 내가 저녁 후 노원에 있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야. 전역하고 복학을 바로 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노원에 한 패밀리 레스토랑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거야. 그 구인 광고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시급이 더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박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레스토랑 알바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막 전역한 건강한 남자인 내가 이깟 레스토랑 아르바이트가 뭐가 힘들겠어. 오히려 즐거웠지. 내 아르바이트 목적은 대학교 학비였기 때문에 야간 청소까지 했어. 야간 청소를 하면 시급도 1.5배에 택시비까지 지급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레스토랑에 4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을 때 일이야. 레스토랑은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었는데 SPC, 웨이터, 바, 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나는 SPC라는 파트에서 일했는데 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자리를 안내해주고 이벤트 메뉴 같은 걸 설명하는 일이었어. 자리를 안내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파트와 소통이 가능한 무전기를 귀에 꽂고 있었고 하루는 야간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 야, 혹시 아기 우는 소리 안 들렸어? 바에서 일하는 누나에게 무전이 왔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었지. 난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우리 레스토랑이 백화점 안에 있던 레스토랑이라서 영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거든. 아니요?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난 무전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아기가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에이, 잘못 들었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 야, 오늘은 들리지? 아기 우는 소리 들리지? 그 누나가 또 무전기로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 뭐야, 누나. 무섭게. 일부러 저 놀리는 거죠? 그러자 그 누나는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 야, 너야말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기 소리 진짜 안 나? 홀쪽 야간 청소 인원이 총 4명이었지만 아기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누나 한 명뿐이었어. 그래서 다들 누나 귀가 화한 거 아니냐며 건강을 걱정해줬어. 그런데 그 누나가 그런 소리를 한 뒤로 왠지 매장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계속 신경은 쓰이기 시작했지.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난 후 바에서 일하는 누나가 몸이 갑자기 안 좋다며 4일 정도를 쉬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후 몸이 괜찮아졌다며 다시 출근을 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 그날 야간 청소 시간이었지. 그날도 어김없이 바에서 일하는 누나가 말을 하는 거야. 야, 진짜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그래서 난 바 쪽을 쳐다봤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바에서 누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난 깜짝 놀라 무전기로 바로 대답을 했지. 누나, 바에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누나는 바 테이블 아래를 청소하다 고개를 들고 아기 엄마와 아기가 안 보인다는 듯이 두리번거렸어. 어디?
아빠 1번 테이블 앞에 있잖아, 누나. 그러자 누나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아기 엄마를 통과해서 지나치는 거야. 누나가 아기 엄마를 통과해서 걸어가니까 아기 엄마가 누나를 휙 돌아보면서 노려보는데 그때 소름이 쫙 끼쳤지. 누나! 난 순간 크게 소리쳤고 그 순간 아기 엄마는 어느새 사라지고 누난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 왜? 그때 내가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사람들이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해줄 정도로 말이야. 나는 그 바에서 본 것들을 누나에게 말해줬고 그 후 나와 누나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아직도 불안해진다. 그것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여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포로 몰아갔던 그날. 지금도 무의식 속에 생각이 날 때면 아찔함에 정신을 차린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미래를 걱정할 시기였던 나는 메일을 자취방에서 이력서를 썼다.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겠다며 얼마 되지도 않은 경험을 부풀려 적어도 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자기소개서에 적으며 고민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왔다. 그것은 분명 라면이었다. 얼큰한 국물이 부드러운 풍미로 느껴진다는 것은 필히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이었다. 그거 참 맛나겠다. 나도 그럼 라면 한 사발이 해야지.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은커녕 스프가루 한 점도 없었다. 한동안 아르바이트 하랴, 면접 보러 다니랴 바빠서 장을 보지 못했다. 에휴, 하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편의점, 아니 할인을 하는 대형마트로 갔다. 얼마라도 더 아껴보려고 삼방천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넜다. 비가 어찌 나오는지 다리 아래의 천이 빠르게 아래로 흘러갔다. 그래도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구나. 이건?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처럼 냉기가 다리 아래에서 뿜어져 나왔고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빨리 마트에서 라면을 비롯한 일주일치 식량을 샀다. 그리곤 다시 삼방천의 다리를 건너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지진이라도 나는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뭐야? 왜 이래?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당장 인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다리를 지켜봤다. 분명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이 건넜다. 뭐지? 지진이었나? 그렇게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했다. 그때였다. 자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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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고 목소리가 음이탈이 된 듯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고 흐르는 삼방천 중앙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발을 담근 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만큼 헝클어져 있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머리가 새어 있었다. 하얀 얼굴에 삐뚤어진 눈썹, 초점 없는 눈으로 시익하고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게 생겨서 나도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차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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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 이름을 안 불렀다면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갔을 테지만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기요, 저 압니까?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사실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평범하지 않은 데다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여서 큰 소리만 치고 냅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난 신경이 쓰여 곁눈질로 옆을 보며 걷는 순간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벽을 타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뭐야? 저거 사람 아니다. 난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아니,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뛰면서 주차된 차의 사이드 밀러를 보니 그 여자가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다. 그날 참 이상했다. 원래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난 죽기 살기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의 모든 시건 장치를 잠갔다. 그리고 침대 한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숨을 헐떡대며 벌벌 떨었다. 혹시나 여자가 집까지 찾아올까봐 조마조마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핸드폰을 뛰면서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아무리 바지 주머니를 뒤져도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컴퓨터를 켜고 네이트온을 들어갔다.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던 시대라 접속자가 단 한 명이었다. 공호학번 후배 녀석인데 정말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였다. 유일하게 모든 선배들이 포기한 녀석으로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었다. 짧은 순간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먼저이기에 그 녀석밖에 없었다. 상돌아, 형이 부탁 좀 해도 될까? 뭔데? 형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좀 해서 찾아주라. 저녁에 고기 삼? 찾아만 주면 무엇이든. 후배는 당장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내 벨소리와 같은 멜로디가 울렸다. 나도 모르게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샅샅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확신이 들었다. 현관 밖에서 울린 핸드폰은 내 것이라는 걸 말이다. 내 벨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애니메이션 엔딩곡을 편집해서 내가 직접 벨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메신저를 보냈는데 후배의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뭔지.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 그것이 진짜 귀신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였는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좌우로 침대가 흔들렸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고 정말 침대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났는데 삼방천에서 봤던 여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 발 아래쪽에서 침대를 흔들고 있었는데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침대를 흔들면서 덩달아 자신의 머리도 좌우로 흔드는데 너무 무섭고 해괴망측했다. 자기사, 이상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떨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는 침대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어찌나 문을 세게 두드렸는지 여자도 침대를 흔들다가 멈췄다. 빨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한 남자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버르장머리 없는 공호학번 후배였다. 녀석은 문을 부술 기세로 몸을 부딪히며 나를 불렀다. 소음에 옆집 사람들이 항의를 했지만 후배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역정을 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앞에 있던 여자가 당황하며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후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바퀴벌레처럼 어디론가 숨으려고 했다. 숨을 곳이 없기에 벽을 타고 천장을 마구 기어다녔다.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자는 천장에 매달린 채 내 얼굴을 보며 쉿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에 댔다. 무서운 표정이었기에 차마 거역할 수 없었고 후배는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그 여자는 창문으로 간 뒤 나를 보며 창을 열라는 듯 손가락질을 했다.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여자가 창밖으로 나갔다. 냉큼 창문을 닫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자 후배는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아이 뭘. 꼴 보니 귀신한테 홀렸구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녀석만 바라봤다. 뭘 봐, 이 뭘. 어떻게 알았냐고? 후배는 나의 부탁으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주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니 저녁 7시경에 삼방천 다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배는 시간 맞춰 삼방천으로 나갔지만 난간 위에 핸드폰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뭘. 낚였네. 삼방동 귀신 잡을 수 있었는데. 후배는 그 여자를 귀신이라고 했다.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그 귀신이 자신을 속이고 우리 집에 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우리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자신을 향해 달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피했지만 트럭은 삼방천 위에 나무 난간을 들이받았고 만약 피하지 못했으면 직사했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다고 한다. 후배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매우 분노하며 우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마도 내 정체를 알았겠지. 요망한 귀신년. 저
전화 받자마자 귀신이란 걸 알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네 정체가 뭔데? 무당? 퇴마사 같은 거야? 녀석은 알 것 없다며 말했지만 훗날 그런 비슷한 종류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귀신도 녀석의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았다. 어쨌든 핸드폰도 찾고 귀신도 내쫓았다. 그날 고기를 먹으면서 후배가 내게 삼방동 귀신에 대해서 말해줬다. 꽤 오래전부터 김해 삼방동에 사는 물귀신이라는데 삼방천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일 말을 건다는 것이다. 사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간혹 나처럼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이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데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런데 녀석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했다. 그만큼 그 귀신은 사악하고 영악하며 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는 날이면 그날의 삼방천 귀신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때론 무서운 생각에 잠 못 드는 경우가 많다. 저는 흔히 라디오 PD라고 불리는 모 지역 방송국의 라디오 연출자입니다. 오랜 기간 라디오 연출 파트에서 일하면서 겪은 안타깝고 기묘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제작 파트는 타 부서 이동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채 입사 후 흔히 라디오 AD라고 불리는 라디오 조연출로 잠시 일하다가 연출자로 활동한 지 거의 11년 만에 새해부터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은 라디오 게스트를 섭외해 근황을 물으며 음악을 듣는 음악 토크쇼 컨셉트로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이 불었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연습생이 장래 희망으로 선호되고 있었죠. 큐시트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한류 열풍을 방송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방송국 출입 연예 기획사들을 통해 게스트들을 급하게 섭외하였습니다. 방송 당일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흔히 라디오 DJ라고 불리는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지금 운전 중인데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와서 늦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저번에도 펑크 냈잖아. 너 스케줄도 없으면서 맨날 지각하더라.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이전 프로그램 진행자가 너 대신 진행하게 할게. 그러자 진행자가 이거라며 말했습니다. 아, 형. 그러다가 저 DJ 자리에서 쫓겨나요. 저번처럼 핸드폰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다행히 통화 음질이 나쁘지 않아서 라디오 생방송 전화 연결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만이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그땐 프로그램 하차할 줄 알아. 일단 차 세우고 휴대폰 배터리 좀 충전하고 있어봐. 한때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 진행자가 매년 여름에 하는 라디오 공개방송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지역 방송국으로서는 그 진행자를 프로그램에서 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섭외한 게스트들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찰나 모 연예기획사 팀장이 남자 연습생 출신 아이돌 가수 2명과 함께 라디오 출연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막내 작가라 불리는 서브 작가와 함께 방송 대본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연말에 일본 콘서트 투어도 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두 분 라디오 경험은 있으세요? 감독님, 저희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MC와 전화 연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신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3초 이상 무음이면 아무 소리나 내주세요. 그리고 라디오는 거의 다 생방송이라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TV 녹화방송처럼 편집할 수 없으니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험난한 연수생 생활 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팀원들의 이야기 좀 주문드릴게요. 네, 감독님, 걱정 마세요. 저희 멤버들끼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게스트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잘 웃고 활기차서 10대 청취자들과 소통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방송이 시작됐고 다행히 진행자의 순발력 덕분에 게스트들은 빡빡한 연습 일정 동안 경험했던 즐거운 숙소 생활에 대해 박장대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생방송에서 게스트들이 말을 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생방송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노란머리 아이돌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저와 작가들, 엔지니어도 따라 웃게 만드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스트들이 너무 웃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채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나는 스태프의 웃음소리가 거슬려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제작진과 게스트가 함께 작업하는 일반 녹음실과 달리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A부스,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부스, FM 부조정실이 각각 방음창과 방음문으로 구분된 구조였습니다. 부조정실과 A부스의 대화를 위해 설치된 모니터 스피커의 문제일 수 있어서 우선 제작진에게 더 이상 웃지 말라고 당부했고 엔지니어에게 방송 장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떠드는 생방송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취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라디오 문자 참여를 시작했고 평소처럼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광고 방송 중에 청취자가 이런 장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에 호수에서 빙어 낚시를 하면서 라디오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뜬금없이 청취자가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여자들이라고는 부조정실에 있던 여자 작가 2명뿐이었고 B부스에는 아무도 없어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게스트는 남자 아이돌 2명밖에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청취자들에게 여자 웃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게스트들에게도 웃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원고 작가라 불리는 메인 작가는 청취자들이 여성 게스트도 섭외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그 문자가 방송되지 않도록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토크쇼가 웃음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채팅 메시지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중 이런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라디오 주조정실에 연락해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더니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방송을 듣던 흔히 라디오 CP나 EP라고 불리는 라디오 부장님이 스튜디오로 급히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야, 너 지금 방송 사고 치고 징계 먹고 싶어? 토크쇼 그만하고 음악만 계속 틀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지시를 따랐고 준비했던 프로그램 코너인 청취자 참여 퀴즈와 당첨자 발표를 모두 취소하고 음악만 송출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음악이 송출되는 동안에도 폭설로 인해 인터넷에 버퍼링이 생겼는지 채팅창에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웃을 때 일본말 비속어를 쓰는 것도 다 들린다는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이 종료되자마자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링했고 제작 당시 들리지 않았던 여자 웃음소리가 녹음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국 홈페이지는 스태프가 일본말로 욕을 했다는 불편사항 댓글들과 방송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댓글들로 도배되었고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20건의 민원이 접수돼 라디오 본부장님께 심할서를 썼고 이듬해 라디오 프로그램 본 개편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노란머리 아이돌은 프로그램을 종영시킬 뻔한 웃음소리를 낸 게스트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평소처럼 출근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란머리 아이돌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진의 투표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연습생들의 양심선언으로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아이돌 멤버들의 신체 비하 욕설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노란머리 아이돌이 자택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20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던 중 방송국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팀장을 우연히 만나 노란머리 아이돌에 대해 물었더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청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와는 달리 노란머리 아이돌이 연습실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3차례 시도했고 그때마다 로드 매니저가 발견해 응급실에 데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노란머리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른 연습생들도 연습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용한 무속인을 연습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연습실에 온 무속인이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얘는 발목에 노래하다 죽은 귀신이 걸리고 쟤는 어깨에 춤추다 죽은 귀신이 걸렸고 다들 소원 성취 못해 죽은 귀신들이 많이 붙어있네. 잘해야 돼.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모아 퇴마굿을 여러 번 하면서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이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란머리 아이돌 한 명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무속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 등에 엎여 웃는 귀신이 안 떨어지니까 큰 무당한테 가봐. 웃는 귀신이 해코지가 제일 심하니 어떻게든 떼어내야 해. 연예기획사 실장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큰 돈을 들여 노란머리 아이돌과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에 있는 큰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무당이 노란머리 아이돌을 보더니 새끼 무당들을 시켜서 예약 손님들을 다 내쫓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한테 바다를 건너와 이역천리 타약당에서 원혼이 된 일본 여자 귀신이 붙었구나. 영가와 대화를 나눈 큰 무당은 노란머리 아이돌 등에 엎인 귀신이 일본 여성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멤버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 이지매를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자 얘 목숨은 자기 것이라고 점찍기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의 등에 올라탔고 다른 토종 처녀 귀신들의 텃세에 밀려 빼앗길까봐 등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노란머리 아이돌이 심지어 이지매를 당한 후에도 방송에서 멤버들이 잘해줬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른 연습생들을 속이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큰 무당에게 자신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연습생들을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면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 무당은 어머니와 실장에게 복비를 돌려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양심상 돈은 못 받음세. 귀신 팔자가 딱하니 귀신을 달래서 제 발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큰 무당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러려고 하자 실장이 반대하며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들은 팬 서비스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멤버들이 얘를 이지매시킨 걸 팬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구슬해서 빨리 귀신을 떼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은 이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큰 무당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차례 구슬했고 마지막 한 차례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걔 엄마가 마지막 구슬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는지 걔한테 양심선언해서 귀신을 달래주라고 시킨 거고요. 그러고는 귀신이 떨어졌는지 걔가 요즘 참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국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도 뒤통수 치는 거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오르죠.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웃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웃는 귀신을 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귀신이 큰 해를 끼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저승의 재판관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을 잘라버린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진실의 입처럼 거짓말을 들으면 재밌어서 웃는다고 합니다. 속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미래를 신경 쓰며 걱정하는 사람을 놀릴 때 내년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라는 속담을 씁니다. 귀신도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귀신도 이상하다고 비웃는다는 뜻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또 미리 좌절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방송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웃던 그 노란머리 아이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10대 연습생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2010년. 당시 20살이던 나는 장충동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 집에서 통학하려면 대략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고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하루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 게다가 여자친구와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 상경해서 살기로 했어. 그렇게 원룸을 알아보게 되었고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고 싶었지.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어. 결국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지.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어. 생각보다 저렴했지.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 워낙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1~2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어. 그렇게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이 지날 무렵이었어.
마침 11월에 내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어. 난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해서 결국 동기들이 나를 데려다 주게 되었지. 난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중앙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고시원은 동산 뒤에 있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돼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거든. 그렇게 골목 앞까지 와서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는 거야. 저 여자도 술이 취해서 맛이 갔구나. 난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기계로 낸 것 같은 소리였지. 흔히 공포영화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였어.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취기와 피곤하기도 했기에 난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지.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어. 내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지.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기에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 그렇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술 취한 여자가 내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순간 술이 확 깼지. 아우씨, 뭐야? 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여자는 나를 쫓아왔던 거였어. 내가 서 있던 장소는 층간 창가 쪽. 담배를 태우던 장소라서 노래방 간판 불빛이 비쳤는데 그 여자 얼굴도 불빛에 비쳐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 보통 시선이 다리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어. 턱, 입, 코, 눈. 눈? 그 여자의 눈 주위가 새까매서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지만 다시 살펴보니 눈이 없었어. 난 너무 놀라 3층 현관에서는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지만 그대로 내 방으로 죽어라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찜질방처럼 따뜻했어. 난 슬슬 긴장이 풀렸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는 안 올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에 빠졌어. 얼마나 지났을까. 너무 더워서 눈을 떴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너무 더워서 문을 좀 열었어.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난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보이진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분명 누군가 내 방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지.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옆방 사는 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쯤 일어났지. 마침 그때 옆방 형도 일어났는지 방에서 나오는 거야. 형 일어나셨어요?
그건 진작에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 예? 여자라뇨? 에이, 시침이 떼지 마.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갔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난 순간 소름이 끼쳤어. 첫날 새벽,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나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생각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닌 그 눈아롭던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어.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나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내가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난 많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미술학원을 다니며 미대를 나왔어. 몸에 도끼 가득한 고3 시절. 처음 미술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소를 가르치시던 K 강사 선생님 작업실에 MT를 가기로 했지. 당시 K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후배셨고 내가 미술학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명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 K 선생님은 워낙에 가난하셨던 분인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꿈에 그리던 커다란 작업실을 내셨어. 하지만 문제는 공동묘지 앞이었어. 거긴 월세가 정말 쌌거든. 암튼 거기서 10년 가까이 작업하면서 화단에서 천재라는 극존칭까지 받으시던 정열적이신 분이셨는데 불과 30대의 나이에 작업실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당시 우리 학원은 학생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원이었지. 찻길에서 비포장 시골길에 접어든 후 5분가량 들어가면 K 선생님의 작업실이 나왔고 그 주변은 온통 산과 밭이었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 신났었어. 각박한 도시의 고3 생활을 떠나서 즐기는 MT.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하루의 자유였지. 그렇게 나와 1년 후배인 Y양과 심부름을 하기 위해 다시 차에 태운 후 두 선생님들은 술을 잔뜩 산 뒤 나와 Y양에게 들고 들어가라고 전해주시곤 선생님들은 시내의 고기랑 찬거리를 사러 나가셨지. 점점 해는 저물어져 가고 있었고 Y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 참고로 찻길에서 작업실까진 빠른 도보로 10분 남짓 걸렸고 중간에 집이라고는 폐가 딸랑 한 채가 전부였거든. 근데 그 폐가에 딸린 건물 밖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 옛날 시골집 화장실에 냄새 빠지는 작은 창에서 빨간 두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난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Y에겐 말하지 않았어. 우린 서둘러 복귀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도 돌아오셨어.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과 음식을 먹고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 2명씩 짝지어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산 정상에 다녀오는 거였지. 그렇게 내 파트너는 Y양이었어. 산을 오르는 중에도 역시 난 뭔지 모를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직감했어. 당시 2월달이라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담력 테스트는 좀 시시하게 마무리되었고 대신 신나는 술 파티를 다시 열게 되었어. 그렇게 우린 술을 한 잔, 2잔 마셔갔고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하니 누군가 귀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지. 선생님,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귀신 얘기해 주세요. 잠깐 니들끼리 놀고 있어.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K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원장 선생님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야. 참고로 작업실은 시골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밝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곡물 창고 같았고 문은 높이가 3m에 달하는 빗장 달린 철문이었지. 그 구석에 선생님이 쉬실 수 있게 작은 벽돌로 지은 방이 한 개 있었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사이에 우리는 신나게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흥을 돋아주기 위함이었을까.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 문, 창문 할 것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에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 켜놓은 몇 개의 촛불이 꺼져버렸지. 야, 문 안 닫았어? 내 물음에 K라는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은 빗장까지 걸었다고 대답했어. 문을 등지고 있던 난 직접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궜어. 워낙 큰 철 빗장인데다 녹까지 약간 쓸어있어 걸어 잠그는데 꽤 많은 힘이 들어갔어. 그 순간 다시 한번 매서운 겨울바람이 내 등 뒤를 스쳤지. 우리 열댓 명은 동시에 할 말을 잃고는 혼자서 열려있는 커다란 철문을 바라보게 되었지. 내가 직접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철문은 절대 소리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거든. 순간 여자애들이 무섭다며 돌고래 비명을 질러댔어. 비명 소리를 듣고 두 분 선생님이 나오셨고 우린 그간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 하지만 그 순간 두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라거나 믿지 않는 반응이지만 두 선생님은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당황을 하셨어. 그러더니 넉살 좋은 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더니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시라는 거야. 근데 난 K 선생님의 눈빛이 하염없이 거슬렸어. 그러면서 무언가 눈치를 챈 게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곳은 문제의 철문 쪽이 아니라 선생님 방 옆에 달린 작은 쪽창이었어. 그래서 난 슬그머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리곤 보았지. 바깥쪽에서 그 작은 창문에 다닥다닥 얼굴들을 부대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는 빨간 눈, 하얀 얼굴의 사람들을 말이야. 그리고는 K 선생님을 다시 보니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 너도 보이는구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원장 선생님과 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리곤 원장 선생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자신을 방으로 데리고 간 K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더래. 형, 여기 귀신 있어요. 간혹 밤에 작업하고 있을 때 바람이 창문을 마구 때리길래 처음엔 바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 작은 창문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마치 열어달라는 듯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날이 되면 귀신이 보이기 전에 느낌이 탁하니 오거든요. 바로 오늘처럼요. 오늘은 안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눈보라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던 그 유리창의 떨림. 그건 바로 귀신이었던 거야. 이 일은 대학교 1학년 때야. 우리 학교는 작은 산을 깎아서 만들어진지라 나름대로 숲도 울창하고 운치 있는 호수도 있었어. 물론 캠퍼스도 아주 예뻤지. 그래서인지 학교 교정에서 술 한잔 걸치는 모습이 그 당시엔 낯선 풍경은 아니었어.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단대였던 친구들이 내겐 유난히 많았어. 지금의 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지라 관심종자가 되었지만 그땐 제법 인기도 좀 있었고 입학 초기에 그 학과의 동갑내기 신입생이던 엘량에게 사랑 고백을 받기도 했었지. 엘량은 얼굴도 예쁘고 수줍게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이였는데 난 거절했어. 근데 엘량은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찼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 미팅을 다니더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 난 괜시리 속상하고 배 아파서 엘량의 학과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유난히 같이 술 친구도 잘해주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던 피양 친구가 있었어. 여럿이서 먹다가 다 뻗어버리면 꼭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 술 친구가 되어주던 친구였지. 그렇게 정이 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여친이 되어 있었어. 그렇게 사귄 후에 하루는 찻집에서 남자친구 사귄 적 없느냐고 물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다고 했어. 왜 헤어졌어? 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녀의 대답은 정말 시크했지. 자살했어. 다른 말 없이 종이 쪼가리에 나한테 미안하단 말만 남겨놓고.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한쪽 손목엔 수도 없이 많이 베인 듯한 흉터가 있었거든. 그날 찻집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잡담이었던 듯이 우리는 재미있게 잘 지냈어. 물론 그날의 일도 잊어버렸지. 그 사건이 있기까진 말이야. 하루는 단대 앞마당에서 선배들과 신나게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피영이 날 부르더니 오늘 술 한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난 당연히 허락했지.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나, 피양, 그리고 학과의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2명, 모두 6이서 참석하기로 했어. 나와 피양 이외에 커플은 없었지. 우린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여자애들 2명은 잠시 볼일 보고 바로 합류하겠다고 했고 남자친구 2명과 피양 그리고 난 새로 생긴 편의점으로 갔어. 그리고 술을 산 뒤 난 종이컵을 달라고 점원에게 말했어. 몇 개 드릴까요? 6개 주세요.
아니, 7개 주세요. 옆에 서 있던 피양이 말을 했어. 난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봤고 피양은 날 쳐다보지 않은 채 멍한 눈으로 말했어. 한 명 더 올 거야.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고 우리는 먹고 죽을 요량이었는지 양손 가득 술을 들고 학교 안 숲속에 있는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어. 해는 학교 뒷산으로 넘어가고 우리 자리엔 어둠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지. 난 남자친구 2명과 피양에게 술을 따라준 후 그녀에게 내 잔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피양은 호숫가 쪽 빈자리에 컵 1개를 가져다 놓고 술을 따르면서 말하는 거야. 너도 한 잔 받아. 피양을 제외한 우리 남자 셋은 서로 눈치만 봤어. 무슨 경우인진 모르겠으나 그냥 어색한 분위기로 건배를 했어. 참, 너 술 못 먹지? 건배만 해. 내가 마셔줄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그녀는 그 빈자리에 있는 술을 가져다 마시기 시작했어.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여기 우리 몇 명 있어? 너 뭐야? 내가 바보야? 하나, 둘, 셋, 넷, 5. 뭐? 그 자리엔 아직 여자애들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분명 4명이었어. 우리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봐야만 했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건배만 주구장창 해댔지. 안 마셔도 돼. 바다만 놔. 그녀는 빈자리에 계속 술을 따랐고 그렇게 1~2시간이 지나니 난 너무 답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지. 여기 정확히 몇 명 있어? 너 왜 자꾸 장난쳐? 5명 있잖아. 난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그녀는 갑자기 호수 위 허공을 바라보며 외쳤지. 잠깐. 더 있네? 6, 7, 8. 그리고 숫자를 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이리 오고 있어. 일어나. 정말 그 비명소리 하나에 소름이 돋아버렸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녀 눈에 검은 자가 안 보였어. 피양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은 뒤로 뒤집어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 난 무서웠지만 뭐라도 해야 했기에 친구들에게 손을 주물러달라 외쳤고 난 그녀 위에 올라타서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 정신 차려, 제발! 그녀 입에선 거품이 계속 흘러내렸고 소름 끼치는 비명도 계속되었지. 그 비명 소리에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랜턴을 든 채 달려오셨어. 너희들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여자 1명은 누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남자 3명 중 2명은 양쪽에서 팔을 잡고 난 배 위에 올라타 있었으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게 아니라, 저희 이 학교 학생들인데, 같이 술 먹다가 이 친구가 발작을 일으켜. 그 순간 나중에 합류하겠다던
그 여자애들 2명이 학교 정문에서 피양의 비명소리에 땀 범벅이 되어서 달려온 거야. 아저씨, 얘네 친구 맞아요. 우리도 같이 술 마시러 온 건데.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친구가 말했어. 얘 또 이러는 거야? 어떡해.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러는 거야? 경비 아저씨는 여기서 술 먹지 말고 빨리 부축해 가라는 주의를 듣고 우리는 그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리고 피양은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치 짐승과도 같은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계속 중얼거렸어. 나 좀 놔줘. 나한테 왜 이래. 제발들 좀 가라고. 그런 그녀를 부축한 채 우리는 산길을 걸어 우리 단대 건물로 향했어. 그 사이에도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다가 번쩍 뒤를 돌아보며 꺼지라는 비명소리를 질러댔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지. 우린 그런 그녀를 부축하며 단대로 향하고 있었어. 단대로 가는 길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녀가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어. 이제 갔네. 그렇게 우리는 단대 동아리실에 그녀를 데려다 눕혔고 모두들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같은 단대였지만 과가 달랐던 나는 그 후에 알았어. 신입생 OT 때 누군가 그녀를 보고는 귀신 들렸다는 말을 했다고 해. 그 이후에 이번과 같은 일이 술자리에서 종종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처음 술자리에 있었던 빈자리의 술잔. 난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어. 근데 6, 7, 8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본 거였을까? 난 산을 굉장히 사랑해. 고등학생 때부터 산을 탔으니 이미 10수년이 지났거든. 이제는 나름 베테랑, 산악회 모임에서 장을 맡고 있어. 이번엔 나를 비롯한 운영진만 모여서 우리끼리 단합도 할 겸 등산을 가기로 했어. 물론 이 친구들도 나름 베테랑들이지. 나를 비롯하여 5명의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에서도 산세가 제일 깊다는 지리산. 하지만 우린 이미 한국에 안 가본 산이 없었고 솔직히 산세가 깊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산에 와본 것만 해도 10번 가까이 될 거야. 그때 대원 B가 제안을 하나 했어. 지도를 버리고 등산로가 아닌 산길로만 올라가 보자며 보지 못했던 경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우린 자주 왔던 산이어서 큰 걱정 안 하며 우리 모두는 찬성을 했지. 하지만 지리산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산이 정말 깊거든. 분명 일반 등산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말았어. 이미 해는 저물어가고 우리는 허기와 고된 산행에 지쳐 있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영할 만한 평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게다가 메고 올라간 텐트는 신선과는 달리 정말 많이 무거웠지. 당연히 밤은 찾아왔고 손에 들린 랜턴에 의지하기에
산은 너무 깊고 험했어. 그렇게 밤 11시나 되었을 거야. 저 멀리 한 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탄성을 지를 기력조차 없었고 대화마저 없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함께 그 불빛을 쫓아갔지. 가까이 가보니 2층으로 된 작은 통나무 집이었고 집 앞엔 우물과 갖은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 우린 문을 두드렸어. 낡은 통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 뭐요?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사례는 해드릴게요. 들어들와. 2층 집이긴 했으나 굉장히 작은 집이었고 우리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지. 그렇게 짐을 내려놓자마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아래층에 대고 외쳤어. 할머니, 저희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젊은 것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밖에 우물에 나가 뜯어 먹어. 우리는 곧 뻘쭘해졌고 내가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우물로 나갔지. 그리고 나오면서 계단 뒤쪽에 부엌을 봤는데 할머니가 칼을 갈고 있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대원들에게 알렸는데 마침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온 한 명이 할머니가 중얼중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치를 주고받았고 한 명이 이상하다며 나가자고 했어.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친구는 할머니께 죄송하지 않냐며 반대를 했어. 그러나 우린 서둘러 짐을 챙겨 문을 조용히 나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었어.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총각들 어디가? 밥 먹고 가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외쳤어.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고 달리는 와중에 뒤를 돌아 목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한 손엔 칼을 든 채 말이야. 총각들 밥 먹고 가래도. 그렇게 수백 미터를 달렸을까. 울창한 갈대들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지가 나왔고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어. 근데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는 계속 쫓아오고 있었지. 심지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였어. 근데 더 무서운 건 키 큰 갈대숲에 가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일행조차 안 보이는데 그 갈대들이 할머니 무릎까지밖에 안 왔던 거야. 우린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였어. 야심한 밤이었지만 대략 아래에 자라있는 나무들 높이를 봐선 건물 3, 4층 높이쯤 돼 보였지. 빨리들 뛰어! 왜? 내가 외쳤지만 또 친구가 딴지를 걸었지. 아니, 진짜 우리 밥 줄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걸어? 하지만 일행 중 2명은 이미 뛰어내렸고 나와 비가 눈치를 주고받은 후에 그 친구를 밀어버렸지. 그리고 비와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그 할머니가 슬라이딩을 하더니 비의 발목을 움켜잡았어.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지. 난 먼저 깜깜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고 비도 잡히지 않는 발을 이용해 그 손목을 뿌리친 후
뛰어내리는 게 보였어. 그리고 난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시끄러운 새 지저귀에 눈을 떴지. 텐트 속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 얼굴을 때려댔고 난 바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어. 그리곤 생각했지. 모든 게 꿈이었나? 내 부스럭거림에 모두 일어난 것 같았고 하나 둘 윗옷을 주워 입으며 텐트 밖으로 나왔어. 근데 이미 난 그들의 표정을 보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 모두들 하나같이 꿈이었나 하는 찝찝한 표정들이었거든. 그리고 곧 내 의심은 사실임이 입증되었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비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부축해주려고 다가가서 보니 왼쪽 발목엔 검붉은 피딱지가 잔뜩 앉아있고 선명하게 그어진 5줄의 손톱 자국을 볼 수 있었거든. 그때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쯤이었어. 당시 친구와 같이 화양동에서 자취 중이었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 강아지 분양 카페에 자주 들어가곤 했어. 근데 어느 날인가 경기도 쪽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키우던 믹스견이 윗집에 사는 허스키랑 놀다가 교배되었다며 새끼를 무료로 분양을 한다는 거야. 어미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고 해서 연락을 해봤어. 안녕하세요.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허스키 다 분양됐나요? 난 공손하게 물어봤지. 아유,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눈도 파래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강아지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야. 허스키라서 그런지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죄송한데 강아지 사진은 없나요? 아이고 어쩌죠? 저희가 다른 애들은 다 찍어놨는데 하나 남은 애는 못 찍었네요. 게다가 또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한번 보러 오세요. 이쁜데. 난 사실 거리가 좀 걱정이었어. 내가 살던 곳은 건대 쪽인데 경기도 쪽으로 나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친구가 바람도 쐴 겸 지하철 타고 다녀오자는 거야. 결국 우리는 가서 확인하기로 했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다시 한번 전화로 위치 확인차 연락을 드렸지.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인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이번엔 아줌마가 아닌 아저씨가 받았어. 지하철역 나오시면 그 앞에 택시 정류장 있어요. 그 앞으로 오시면 돼요. 혹시 내일 몇 시쯤 오시나요? 한 2시나 3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어제는 아주머니가 받으시던데. 그러자 아저씨는 아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셨고 어제 잠깐 외출하느라 전화를 대신 받은 거라고 했어. 우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강아지를 데려올 케이지도 준비하고 노선을 어떻게 가야 할지 찾아보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지.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역 근처가 그냥 허벌판이었어.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택시 정류장이 보이긴 했으나 택시 한 대만 서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난 바로 전화를 걸었어. 저희 지금 역 앞에 도착했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쩌죠? 제가 깜빡하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정류장 앞에 택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택시비는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지로 오시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옆에서 친구가 덥다고 칭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는 택시에 올라탔지. 예, 어서오세요. 나는 촌이라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가볍게 넘기고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분께 주소지를 전해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슬금슬금 출발하면서 내비를 검색하시던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학생들 미안한데 내비에 주소가 안 찍히네? 아, 그래요? 잠시만요. 난 강아지 분양자와 다시 통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저 택시 탔는데 잠시만요. 기사님 바꿔드릴게요. 난 기사님께 휴대폰을 드렸고 둘이서 통화를 하더니 끊었어. 주소를 다 받으셨나 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이제 출발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저씨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거야. 그러더니 룸미러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게 이상했어. 난 설마 납치되는 건 아닌지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셨어. 동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강아지 분양받으러 가요. 강아지요? 네, 왜요? 나는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괜히 공격적이었어. 아니, 그냥 뭐 아는 분한테 가는 건가 해서. 뭐지? 왜 묻는 거지 싶어 나는 되받아쳤어.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뭐 좀 된 얘긴데 학생들 또래 남자애들이 그때도 내 차 타고 이 주소지를 갔었거든. 걔 분양받으러 간다면서 무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착해봤더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 나야 그냥 내려주고 와버렸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잖아. 걔를 데리러 간다는데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죄다 가려놓은 하우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곳을 왜 부르냐고.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물어봤어. 그 학생들 실종된 거예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갔을 때 근처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단 말이지. 그럼 분명 택시를 타야 시내로 나올 텐데 그때 콜이 전혀 없었어. 지나가는 택시도 없었거든.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는 물어보셨어. 어떻게? 학생들 이 주소로 데려다줘? 아니면 역으로 돌아갈까? 우린 기사 아저씨 말씀을 듣고 곧장 역으로 되돌아왔고 기사님께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드렸었지. 그러자 기사님이 말씀하셨어. 이 근처에서 강아지 분양한다는 사람 조심해. 근처에 강아지 농장도 없고 분양할 사람도 없어. 어디서 자꾸 끌어오는지 혹시 모르니까 많이 알려줘. 그 후로 집에 돌아와서 카페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혹시 몰라 그 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더니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안내 음성만 나왔지. 만약 친구와 거길 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난 아직도 그 지역 얘기만 나오면 괜히 인상이 찌푸려지곤 해.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이야.
이 일은 내 친구가 겪은 실화야. 내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주간, 야간 섞어서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다른 알바생들이 전부 여자인 터라 어쩔 수 없이 야간을 하게 되었어. 친구 녀석은 알바도 좀 해보고 눈치도 빨라서 야간 알바가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지 오히려 편하게 돈 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5시 정도까지 그냥 졸고 있다 새벽쯤 담배 사러 오는 택시기사들한테 담배 몇 갑 팔다가 집에 가면 되니까 말이야. 거기다 점장이 미안했던지 시급도 더 쳐주기로 했던 터라 군말 없이 야간 알바를 택했다고 해. 알다시피 편의점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잘 보이는 게 대부분이야. 친구가 있던 계산대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었고 친구가 똑바로 선 시선에서 왼쪽은 완전 유리로 되어 있었지. 그쪽 방향은 2차선 도로 하나가 있고 도로 너머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쪽은 너무 어두운 데다 편의점 간판 불빛 때문에 도로변만 조금 밝고 도로 너머서는 불빛 한 점 없는 암흑이야. 그래서 친구는 의식적으로 그쪽을 안 봤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여느 날과 같이 친구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친구는 자다가 갑자기 자신의 코앞에서 마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같은 오싹한 한기를 느끼고 잠에서 깼어. 죄송합니다. 에? 비몽사몽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손님이 들어왔다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차가운 음료수를 자신에게 댔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급히 사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었지. 뭐지? 혹시... 그 순간 혹시 손님이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 당시 출입문을 열면 가끔씩 바람이 불어들어왔다고. 그리고 유리창으로 주변에 황급히 가는 사람이 없는지 찾다가 그만 왼쪽 유리를 보게 되었고 친구는 봐선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어. 그것은 바로 교복 치마와 와이셔츠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여자였어. 그것도 도로와 공터 사이에 서 있는 그것. 친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바로 고개를 숙여 계산대만 쳐다보고 있는 척했지. 그런데 묘하게 그 여자는 친구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는 것을 친구는 본의 아니게 확인하고 있는 꼴이 된 상황이었지. 뭐지 저 여자? 왜 불빛도 없는 저기 서서 여길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혹시 불량여고생? 아님 담배 살려고 그러나? 친구 시야에 있는 터라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정말 느낌에는 딱 귀신 같았대. 밖은 제법 쌀쌀한데 반팔 교복에다가 얼핏 봐도 너무 하얀 피부,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그리고 한참을 서서 이곳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 그때였어. 갑자기 무슨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멜로디가 들리더래. 그것도 누가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은은하게. 친구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대. 하지만 자신이 눈을 떼면 밖에 있는 그 여자가 무언가를 할 것 같았대. 어떡하지? 진짜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미치겠네.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그녀로부터 시선을 돌렸고 소리의 근원을 찾았지. 참나 미치겠네. 이거였나?
요란하게 반짝거리는 핸드폰. 그랬어. 그것은 휴대폰 벨소리였지. 아씨, 이 시간에 누구야? 뭐야? 발신번호 제한도 아니고 발신번호가 아예 안 뜨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 여보세요? 뭐야? 어느 미친놈이 장난질이야? 괜히 쫄았네. 친구는 순간 너무 쫄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발끈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어. 아, 그 여자 아직 있나? 친구는 티 안 나게 여자가 있던 곳을 곁눈으로 쳐다봤대. 없네. 휴, 다행이다. 그제서야 여유를 찾은 친구는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때 시간은 새벽 3시. 셋이네? 오, 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기지개를 켜면서 피곤을 떨쳐보던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대.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와 한 블럭 너머에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다른 알바생과 단둘이 진정한 뒤 5시 넘어 해가 뜨는 걸 보고 자기와 교대하러 온 알바생과 같이 돌아갔다고 해. 당시 친구는 전화를 받고 기지개를 켜던 그때 다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은 자기 손에 들고 있었지. 당연히 휴대폰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직감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 편의점에 사각지대 감시하기 위해 달아놓은 둥근 거울. 그 거울을 무심코 보는데 진열대 구석. 계산대에서 보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여자도 거울로 친구를 보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대.